내년 규제 하나 둘셋 아유 다 강화. 아, 이거- 너무 훈훈한데. 네. 이거 맞추셨나요? 네. 나 싼데? 정부도 이렇게 책임이 들어가겠다. 있는 거죠. 전세 제도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도인데 부작용이 있다고 갑자기 막으면 되냐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면 막아야죠. 자, 뭐 1부 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2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가볍게 시장 온도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2026년 시장이 올해보다 좋아진다.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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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벌써부터 이게 네, 갈리는데요. 자, 뭐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뭐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시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한참 유타운 하고 있었죠. 그런 거랑 구도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역 쪽에서 가격을 못 잡게 되면 하위 지역은 당연히 못 잡죠. 그런 구도인데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좋아진다는 게 이제 집주인 입장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결국 심리잖아요. 집주인들이 한마디로 집 하나 가진 사람이 나 팔아야겠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 꼭 쥐고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겠어라는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가능성은 오히려 적고 전월세 시장은 사실 더 불안하고 매매보다도 저는 사실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전의 가능성이 단서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도 없다고요? 네. 경기가 좋아질 상황도 아니고 대출이 풀릴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낮아질 상황도 아니다. 결국에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장이지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5년 공급 지연, 내년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준다. 자, 준다, 안 준다. 하나, 둘, 셋. 준다. 저는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네. 세모. 네. 세모. 네. 네. 일단은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개념이 그러면 공급의 축소 부분이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축소되면 당연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도 훨씬 더 축소된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지연의 효과가 어떤 상승 압력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반대로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축소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 알잖아요. 공급이 2026년에 갑자기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저는 정부도 실수라고 봐요. 자꾸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우리가 공급 대책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라는 나름대로의 의지와 대책을 발표하는데 사실 우리 공급이 2026년에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부는 자꾸 하겠대요. 저는 여기서 차라리 솔직하게 2026년에 우리 안 나온다.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할게 라고 시인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다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12월에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께서. 사실 그거 얘기를 해놓고 알맹이가 없으면 시장은 오히려 더 신뢰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 부족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정책의 신뢰가 저는 오히려 이게 약해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앞으로 1, 2년 안에 하락 전환 가능성 열려 있다. 자, 열려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낮다. 하나, 둘, 셋. 저는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웬일이에요? 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죠. 세 번. 이거는 다 네. 통일됐네요. 가격 하락 그래도 1, 2년 안에 할 수는 있다. 그럼 열려는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정책 신뢰도가 정권 1년 차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 2년 차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구도가 좀 불리한 거지. 사실 우리가 시장의 힘은 정부의 권능을 뛰어넘긴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권능이 우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권능이 강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사게 아예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 권능이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내년 구도는 좀 불리한데
그럼 2년 뒤에도 우리가 무조건 상승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서울 지역이 10%, 뭐 15% 이렇게 올랐으면 과거에 우리가 급등기 이후에 하락 전환한 패턴들은 가격 부담감입니다. 너무 빨리 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좀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정을 전망하진 않지만 내년에도 뜨겁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집값이 안 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20년 통계를 보게 되면 3번 하락 구간이 나와요. 20년 동안. 항상 변수는 생기고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값이 저평가냐? 지금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곳으로 돈이 불안감 때문에 몰려드는 게 문제긴 하니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항상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떨어지는 구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버블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원하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실질적인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일정대로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어렵다. 하나, 둘, 셋. 어렵다. 삐. 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과 공공이 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급자로 참여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를 전적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어떤 참여자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면서 이 개발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공급을 늘린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LH에서 추진하는 것만큼의 자금을 소요할 만큼 여력이 있는지 지금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착수된 공급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공급으로 이어지겠지만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135만 호 공급 계획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 실행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0% 정도만 하면 잘했다 평가를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어렵다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내년 레버리지 규제 강화보다 완화되는 쪽일 것이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다 강화. 이거- 너무 훈훈한데. 네. 이거 맞추셨나요? 네. 레버리지 규제는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LTV 40%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뭘까요? DSR 35% 할 수도 있고요. 4억 원으로 한도를 총 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요. 빌려줄 수 있는 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빚의 한계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준만큼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려면 그거보다 더 증가된 양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증가를 시키기에는 우리의 어떤 채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율을 조정하면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시장에서 누구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로 원하는데 그러면 계속 수요는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금의 금융시장 이동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렵다.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이번엔 다 다르네. 네. 가능은 한데 제가 세모를 한 이유는 이제 정부 정책은 부동산의 이제 상승 힘을 빼고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주식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우리나라 또 기업들한테도 돈이 좀 공급이 되고 주식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야 이렇게 이동해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자본 이동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마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자리를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금융 비중이 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좀 맡겨야 되고 정책적으로 길만 좀 살짝 틀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인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하려다 보니 거칠다는 표현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동의는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은 맞다.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그쪽으로 유도하니까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는 건데, 그래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의 우리가 뭐 5개년, 10개년 계획 세우듯이 순차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2년 차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슈지, 이렇게 6억 원만 줄 거야, LTV 40% 이런 방식은 굉장히 거칠다. 이런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RWA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대출의 총량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유도하고 있고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젠다처럼 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건데? 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26년 부동산 시장. 자, 지금처럼 선별 상승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견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흐름과 거의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급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해요.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청약을 했잖아요. 잠실로얄도 청약했고 레미안 럼페타스도 청약을 했죠. 거기에 현금성 자산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만 명이 몰렸는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청약 시장은 순수하게 1순위에서 그렇게 6만 명, 10만 명 몰리면 그건 실수요자 중에 자금력 있는 수요가 저 금액대에선 저 정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막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계속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증명하는 것들은 거기선 거래량이 줄어. 가격이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6개월 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이게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고 있는지 완화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핵심지 쪽에 전국구 자금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데 마치 자금력 있는 수요들의 경연장처럼 돼 있습니다. 누가 더 똘똘한 거 하나 가져갈 거냐. 의 경연장이니까 그게 내년에도 유효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핵심지에서 가격이 빠진다? 저는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서울이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거든요. 이 프레임이 뭐 저는 10년 내에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락 가능성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외적인 변수 이런 거 아니라면 상승은 유지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정책이 시장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상승은 유지되되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이미 소득 대비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집니다. 아무리 사치제 시장이라도. 그렇다면 이미 마포, 성동, 강남 3구, 분당 이런 지역들은 올해 상승분이 제가 볼 때는 2, 3년의 상승분이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로 전월세는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자극이 됐잖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그렇고 막 막아버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원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면 전세가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게 들어가서 4년 동안 잘 살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그냥 갱신 계약해가지고 눌러 앉아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강제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왜곡들이 전세, 월세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왜곡을 시키는 요인들을 오히려 제거를 좀 해준다면 전월세 시장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사실은 전세, 월세가 저는 매매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상승률도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관망이잖아요. 뭐 거래가 인위적인 요인이든 어떤 요인이든 간에 대출도 안 되고 뭐 거래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 긴가민가 이게 지금 정말 떨어질 국면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도 내년을 보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특정 지역만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올해 나타났잖아요. 아파트 값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수요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느 시장이든 거래가 잘 원하는 만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인데 대부분이 멈췄어요. 근데 이 한정된 자금이 그럼 특정 지역에만 몰렸다라는 건 이미 모든 시장이 끝났는데 여기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치를 뭐 다 반영했다. 이 가격이 어떤 소수가 참여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그럼 그 가격에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부작용이.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잠실 르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문은 48억 거래가 됐다. 전용 84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또 시장에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야, 르웰이 48억이라고 이게 말이 돼? 반포는 우리가 더 올라야 돼? 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왜곡도 좀 풀어야 된다. 그 정책들을 보시면 그 죽일 놈이 있습니다. 죽일 놈. 뭐냐면 전세. 이 사금융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자극받았다라는 논리가 다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금융을 차단하는 것들을 목적성을 갖고 우리가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전세 때문에 올랐나? 라는 이제 반문을 한번 가져보면 첫 번째. 그래서 서울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제일 요즘- 낮잖아요. 요즘 강남은 네. 30%. 그 지방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방이 뜨거워야 되는 거죠. 이론상에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해외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싸요? 서울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전세 부분들을 월세로 이행하면서 결국은 주거비가 인상되고 다시 전세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도상에선 오히려 집값이 자극되는 구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때문에 정말 집값이 올랐을까요? 전세가 많은 영향을 주긴 했죠. 이 자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형태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게 준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한강벨트의 투자자들의 50%가 그런 형태로 시장에 지금과 같이 많은 거래가 없는 시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이 시장에 참여했던 건 맞거든요. 2+2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무슨 선반영 해가지고 가격을 뭐 올린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7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그냥 살던 집에 살았어요. 모두가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고 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갭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가급적 많은 전세금을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한 전세들이 나타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역전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고액의 전세를 낀 경우에는 실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3억씩, 4억씩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다시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거를 또 풀어줘서 이 상황을 유예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그 돈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요? 자산의 처분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도 결국에는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세도 하나의 원인이죠. 집값 상승의 원인은 될 수는 있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세는 세입자한테도 중요한 주거의 하나의 형태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마치 뭐 엄청난 뭐 약간 범죄 같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무다본 갭 투자는 나쁜 거죠. 10채, 20채를 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여러 채를 샀다가 역전세가 생기면 나는 못 돌려줘 라고 해서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근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대출을 받거나 전세 끼고 하나 살 수도 있죠. 하나 사서 세입자한테 주다가 4년 동안 돈 모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들이 또는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을 지금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엔 전세난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 두 번째는 매물이 사라지는 거. 지금 현장에 나가봐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그러면 끼고 전세 대출을 계속 규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는 뭐가 문제냐면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 분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입주할 때 되면 거의 대부분 전세금으로 이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겠다 해서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이 집에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즉 한계의 빚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난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줘. 전세금 부족하면 전세금 부족한 것만큼 더 빌려줘서 수요를 더 끌어올려줘. 이런 시장이거든요. 아니 청약을 받는 사람이 분양을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가 하나 청약을 받아 자금력이 좀 부족해 해서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도 전세 기간 동안 새 집에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내 집 마련해서 좋은 거지 이게 무슨 투기라고 그렇게까지 막아야 되냐는 내 집 거죠. 마련이라는 개념이 내 집 마련에 돈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집에 한 번도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걸 분양받아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고 시세보다 나중에 어떤 차익이 있다라는 그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그 사람은 빌리는 것도 이게 다 정부 책임으로 떠넘겼었잖아요. 결국에 허그가 보증서 주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니까 빌려서 내가 이자 내는 것만큼 월세보다 싼데 정부도 이렇게 책임이 들어가겠다. 있는 거죠. 전세 제도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서서히 거죠. 축소돼야지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수많은 왜곡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있다고 갑자기 막으면 되냐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면 막아야죠. 와. 네,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좀 계속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요. 3부로 좀 바로 가서 전문가분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지금 Just 매수? do it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왠지 안 할 것 같아.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더 지켜보기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지금. 예, right now. 네. 예,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예,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